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김현철입니다. 이번 주제는 스마트 수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에 그 스마트 스쿨, 스마트 클래스룸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들도 있고 또 다양한 수업 모형도 있고 굉장히 지금 이 주제만 하나 하더라도 지금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시간 내에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한 사례들 중심으로 아주 기본적인 개념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스스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술이, 최근의 기술은 스마트 인프라 기술이라고 그러죠. 스마트 인프라라고 하면은 스마트 패드, 그 다음에 무선 인터넷, 그 다음에 클라우드 서비스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정보가 굉장히 자유스럽게 정보의 흐름이 굉장히 자유스러워진 거죠. 예를 들어서 정보를 사실 기록하고 저장하고 연결하는 방식도 바뀌었고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도 즉각적이고 굉장히 직관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불가능했었던 일들입니다. 그 다음에 의사소통 방식, 정보를 접근하는 방식도, 그 다음에 생산 주체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 정보의 생산, 유통, 소비에 관한 모든 것들이 이제 이 스마트 인프라 때문에 바뀌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하에서 이제 교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수업이라는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건데, 제일 먼저 한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2011년 정도에 삼성 인력개발원을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본 것인데요. 2011년에 그때 삼성 CIC Creative Intelligence Campus라는 시스템인가요? 솔루션을 소개하는 걸 제가 봤었습니다. 삼성이라고 하면은 한 직원이 그룹에 한 20만 명이 넘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거의 10만 명에 육박할 겁니다. 8만 명 이렇게 얘기하는데, 삼성 인력개발원이라는 곳은 매년 그 온오프라인으로 한 5만 명 정도를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연수. 그리고 그 중에 한 1만 명 정도는 신입사원이라고 합니다. 신입사원들. 그래서 그 신입사원들 중에, 최근에는 그 신입사원들 중에 한 80% 정도를 그 디지털 네이티브하고 가까운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고민이 뭐냐면은 그러한 새로운 형태의 그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교육 훈련 방법이 뭐가 있을까? 전통적인 교육 훈련 방법이 그 사람들한테 효과적일까? 이런 고민이 한 가지 고민이고요. 두 번째 고민은 그 연수원에서 하니까, 인력개발은 연수원에서 하니까 대형 강의를 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큰 넓은 강의실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전달을 할 수밖에 없죠. 강사가 와서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어떻게 의사소통이 제대로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의사소통이 있고 학생이 궁금한 것들을 즉각적으로 질문할 수가 있고, 다른 학생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그것만 연결을 시켜줘도, 사실 정보들이잖아요. 머릿속에 있는 것들은 모두 정보니까 학습 효과가 굉장히 좋아질 수가 있는데, 일방적으로 전달만 하니까 수업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런 고민이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고민은 교육과 현업 간의 격차입니다. 연수 한 두 달 정도 와서 합숙하면서 듣고, 그리고 또 현업에 가서는 연수 때 배웠었던 거가 어디 있는지 기억도 못 하는 거죠. 현업에서는 일만 하고, 또 연수 들어오면은 또 단절돼서 연수만 받고, 이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 뒤에 두 가지 문제는 전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정보의 흐름과, 그러니까 새롭게 정보를 관리하고 생산하고 기록하고 하는, 그 다음에 유통하는 그 방법만 생각을 해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죠. 그래서 해결을 위해서 2010년부터 CIC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그 사례를 몇 가지를 보게 되면요. 먼저 이제 디바이스가 거기서 블루라고 얘기하는 한 200만 원 정도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조그만 태블릿 PC를, 태블릿 노트북을 전 사원들한테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구호가 뭐였냐면은 No pencil, no paper. 종이와 연필 없이 교육받는 거. 딱 그 블루라고 얘기하는 그 태블릿 노트북만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필기는 거기서 해야 되고 모든 질문도 거기서 하고 모든 자료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프라는 말씀드렸고 솔루션들이 있는데 자 그렇게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내가 그 연수를 들어갔는데 그 태블릿만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날 수업 들을 내용이 그 안에 이미 다 들어와 있습니다. 교재가 이미 들어와 있죠. 근데 내가 책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걸로 다 보고 넘기고 거기다가 메모도 하고 노트도 거기서 다 적습니다. 노트도 적고 뭐 숙제도 나중에 그걸로 다 하는 거고요. 실제로 연필과 노트와 책이 없는 상황이죠. 그 상황이. 그런 다음에 거기에 상호작용 기능이 있는데 내가 질문이 있으면은 퀵 퀘스천이 있어서 거기서 직접 씁니다. 내가 교수님 말씀을 듣다가 질문이 있어서 거기다 쓰면은 그 앞쪽에 질문이 다 쌓이게 되는 거죠. 질문이 다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강사의 입장에서는 그 수많은 학생들 대형 강의에서 강의를 하다가 잠깐만 여기까지 들어온 질문을 한번 볼까요? 딱 보면은 질문들이 쫙 들어와 있는 거죠. 거기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걸 궁금해 하는군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강사가 다시 거기다가 학생들한테 피드백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불가능했었던 질문과 대답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뭐 아주 즉각적은 아니지만 그 수업 안에 많은 것들이 해결될 수가 있고 퀵 폴 같은 거는 학생들이 지금 뭐 즉각 퀴즈 같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뭐 퀴즈를 하나 봅시다. 1, 2, 3, 4 중에서 하나 고르세요.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보고 그 즉시 그 그래프로 그 다이어그램으로 학생들의 응답을 바로 볼 수가 있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교수자 모드에서는 흥미로운 게 대시보드라고 있어요. 대시보드.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할게요. 이 부분은. 그 다음에 클라우딩 서버가 있어서 클라우드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은 학생들이 수업을 했었던 모든 내용들을 자기 노트에 썼던 거, 숙제에 썼던 거 이런 것들이 그 클라우드에 다 들어가서 있어요. 들어가서 있다가 내가 연수가 끝나고 현업에 갔어요. 이제 업무에 복귀를 해서 업무를 보다가 옛날에 내가 수업서로 쓴 거 어디 있었지? 클라우드에 접속만 하면은 항상 내가 옛날에 연수 들을 때, 교육 들을 때, 훈련 들을 때 내용이 자기가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했었던 숙제까지요. 그 다음에 교수님 말씀했었던 거지, 교재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업과 그러니까 단절되지 않고 항상 접근 가능하게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클라우드가. 대시보드 얘기를 조금 자세하게 드릴게요. 대시보드는 교수자가 앞에 있으면 앞에 대시보드가 있는데 대시보드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무슨 계기판처럼 생겼죠. 그죠? 계기판처럼. 그럼 여기에 뭐 학생들의 전체들의 집중도, 뭐 참여도, 뭐 이런 것들이 한 50개 정도가 이미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집중도라 그러면은 빨강, 노랑, 파랑. 집중도가 전체가 높으면은 파랑, 낮으면은 빨강. 이렇게 해서 집중도가 낮다 하면은 교수자가 다른 피드백이나 아니면은 수업을 환기시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대시보드는 어떻게 실시간으로 전체 뭐 한 3,400명의 집중도를 알 수가 있을까요? 모든 학생들이, 모든 수험자들이 그 태블릿을 가지고 공부를 하잖아요. 그죠? 거기다 노트도 쓰고 질문도 하고 적기도 하고 페이지도 넘기고 그 모든 활동들을 전부 뭐 빅데이터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전부 그 행위들을 데이터로 수집을 해서 그 데이터를 어떤 뭐 예를 들면 수학 공식에 의해서 산정을 해서 지금 이 교실 전체 학생들의 지금 집중도가 몇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서 즉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여기 보면은 참여자들의 사진이 보이죠. 학생들이 보이죠. 탑 10명의 목록이 1등서부터 집중도가 높은 학생들 쭉 나오고 반대로 치면은 낮은 학생들부터 또 제일 밑에 10명의 학생들이 보일 수가 있게 하는 거죠. 어떤 또 특정한 학생 것을 보고 싶으면은 그 학생을 누르면 그 학생 것이 또 보여지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모든 학생들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거죠. 이것도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한 관점에서 보면은 수업 시간에 일어나는 모든 정보들, 학생들의 머릿속에 번뜩번뜩하는 생각조차도 다 정보들이거든요. 그것들이 연결돼 가지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새로운 가치를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간단하게 조사를 한 거지만은 그 CIC를 도입했을 때 그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다. 그래서 만족도는 상호 의사소통이 향상되면서 생긴 거고, 그 다음에 편리한 자료 공유, 뭐 수업 자료라든가 학생들의 리포트들이 쉽게 공유되고 저장이 돼서 언제든지 볼 수가 있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만족도가 아주 높아졌다. 그 다음에 교육 훈련도 내가 이제 현업에 가서도 항상 내가 교육했었던 내용을 다시 검토해 볼 수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좋았던 거고, 또 하나가 그 전에는 요거 CRC가 도입하기 전에는요, 연수원에서 1년에 84만 권의 연수교재들을 그 출판사에서 종이가 84만 권이면 얼마나 많은 양이에요. 그걸 인쇄를 했대요. 그래서 연수가 뭐 2달 정도 합숙 연수가 끝나면은 그 학생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들이 그 택배회사나 이런 걸 불러가지고 그 연수할 때 사용했었던 그 자료들 있잖아요. 종이 자료들을 다 옮기고 차에 실어서 가져가고 하는 것들이 일이었대요. 근데 CIC가 도입된 이후로 단 한 권의 책도 인쇄를 하지 않는답니다. A4 용지로 얘기하면은 100만, 1000만, 1억 장의 종이가 전략됐다는 거죠. 1억 장의 종이가. 이런 장점을 제가 그때 한번 본 적이 있고 굉장히 인상 깊게, 그게 2011년이니까 스마트 교실, 스마트 뭐 이런 얘기를 아예 아주 극소수에서 얘기를 시작할 때였었거든요. 자, 그런 관점에서 또 나의 문제를 한번 봅시다. 나의 문제. 나는 그 대학에서 학생들을 이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요. 제가 우리 학교에서는 수업을 하면은 강의 평가를 받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학생들이 교수자에 대해서 이제 강의 평가를 하거든요. 강의 평가는 크게 3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강사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그 수업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보시면은 대부분이 5점 만점에서 뭐 4.38, 4.2 비교적 높아요. 높은데 딱 2개가 2.79, 3.44. 그 전과 그 후는 전부 4.2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낮게 나온 게 딱 2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2개의 내용을 보면은 뭐냐면은, 나는 이 과목을 매주 예습 복습하였다. 그게 2.79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죠. 그 다음은 나는 질문과 발표를 통하여 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네? 수업 시간에 질문도 안 하고 답변도 안 하고 별로 적극적이지 않고 수동적으로만 앉아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학생들의 잘못인가? 학생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해 볼 때는. 교수자가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못한 거죠. 도와주지 못한 이유는 있어요. 사실요. 숙제도 더 많이 내줬어야 되는데 숙제를 못 내주는 거. 그리고 학생들이 숙제를 해왔다 그래도 피드백을 못 준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대형 강의거든요. 그건 교양 과목이었는데 한 200명 정도 들으면은 어떻게 그 숙제와 퀴즈를 채점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고 학생들의 200명이 되는데 질문을 하기가 힘든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일방적인 강의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은 수업 질의 저하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스마트 인프라가 만들어져서 모든 그 정보들이, 학생들의 생각이라든가 자료들이 즉시적으로 막 공유될 수 있는 환경이 있는데, 그럼 그걸 활용하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연결이라고, 정보들끼리 이제 연결하는 건데, 수업 자료와 수업 간의 연결도 있고, 학생들 간의 연결도 있고, 학생들과 교수자의 연결도 있고, 이번 수업과 그 다음 수업 간의 연결도 있어요. 그죠? 이렇게 연결만 시켜주면은, 각 정보들, 그러니까 단절된 것들을 연결만 시켜주면은 굉장히 좋은 문제들이, 굉장히 좋은 해결책들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를 사용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클리커를 사용해가지고, 수업 시간에 교수자와 학생들 간에 즉각적인 정보 통로를 이제 만들기도 했고요. 또 하나는 트위터도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요. 그러면은 이번 수업과 수업 간의 연결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수업이 끝나고 수업 끝나는 종이 치면 학생들이 이제 나가면서 이 수업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거거든요. 그 다음 시간 수업 시작할 때까지는. 예습도 안 하고 복습도 안 하게 돼 있으니까. 그죠? 이따가, 그 다음 시간에 일주일 후에 수업 시간에 들어와 보면, 그때 또 지난번 거하고 스스로 연결하는 거죠. 지난번에 이거 배웠지? 오늘 이거 배우는구나. 이렇게요. 근데 만약에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중간에 계속 학생들에게 오늘 수업을 뭘 했는데 여러분들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음 수업 시간에는 이걸 할 건데
우리 한번 여러분들도 미리 생각해 볼래요? 아니면은 지난번 수업 시간에 했었던 내용이 내가 오늘 버스를 타고 가다 이런 사례를 봤는데 그거하고 해당되겠네요. 이런 얘기를 계속 중간에다가 뿌려주면은, 그러면은 그 학생은 그 수업이 자연스럽게 계속 연결되는 하나의 맥락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은 여러 가지 그 정보의 생산, 소통, 단위가 무엇인지를 보고 그들 간에 어떻게 연결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그 새로운 교육적 가치를 만들어낼 건가 하는 거가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지난 다른 수업 시간에도 나왔었던 것들인데요. 탑 100 툴스가 있어요. 툴스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교사들이 수업 시간에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구들 뭐 이런 것들을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매년 발표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은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죠. 뭐 트위터, 페이스북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구글 닥스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의 최근에 2013년, 2012년에 공통점들이 뭐냐면은 전부 공유하는 것들이에요. 자료들을 공유하고 개방하고 협업하고, 네? 그 다음에 스마트 환경을 기반으로 하고 이런 것들이 커다란 특징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수업에 어떤 트렌드를 보게 되면은 수업에서 발생하는 정보들, 수업에 연관된 정보들을 연결하는 쪽으로 가고 있구나.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보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뭐 몇 가지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서 해본 건데, 교실에서의 즉각적인 의사소통, 학생들과 그 다음에 그 과정을 통해서 다른 학생들 간의 연결, 그 다음에 교실에서의 즉각적인 생각 공유. 학생들은 즉각적 피드백에, 인스턴트 피드백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거든요. 수업 시간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렇거든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는데, 선생님 저 말씀이 맞나? 저게 나는 갑자기 이 생각 떠오르는데 저게 해당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갑자기 이렇게 퍼뜩 떠오르잖아요. 떠올랐을 때 누가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때 누가 얘기해 주면은 얼마나 학습 효과가 높겠어요. 그죠? 혹은 선생님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애들은 어떻게 생각하지? 근데 다른 애들 얼굴만 봐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생각하고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죠. 궁금한 게 있거나 아니면은 공유하고 싶은데 그거를 못하고 그냥 거기서 단절돼서 혼자 생각만 하고 끝나면은 수업 효과가 얼마나 더 낮겠습니까? 그죠? 그걸 향상시킬 수 있으면 향상시킬 수 있어야죠. 그래서 제가 즉각적 퀴즈라든가 동료평가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서 생각할 때 즉시 다른 학생들의 생각이 뭔지도 알아보게 하고 그런 거를 한번 해봤어요. 그 다음에 수업 내용, 수업이 끝나고 나면은 수업했었던 내용들을 학생들한테 즉각적으로 공유하고 뭐 쉽게 볼 수가 있게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팟캐스트 같은 거를 이제 활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클리커를 처음 해보면은 클리커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그 교수자가 여기에 대해서 학생들 한번 퀴즈 한번 볼까요? 그래서 질문을 하면 학생들이 이거를 버튼을 누르면은 버튼 누름과 동시에 칠판에 이제 그래프가 1번 대답한 학생 몇 명, 2번 대답한 학생 몇 명 이렇게 쫙 나오고 내 서버에는 어느 학생이 몇 번이라고 대답했다라는 거가 엑셀 파일로 다 기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이해했는지 이해 못했는지도 궁금할 때 학생들한테 물어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의 지금 수업 진행 상태를 지금 내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고 혹은 퀴즈도 즉각적으로 거기서 이제 저장을 해서 내가 그 점수 매길 때도 성적에도 반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굉장히 이제 만족도가 높았어요. 근데 이거의 단점이라고 그러면은 일방향이에요. 내가 학생들한테 묻는 거지 학생들은 나한테 질문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나만 학생들의 상태를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이제 그런 도구입니다. 그 다음에 동료평가의 어떤 사례인데요. 이것은 또 다른 우리 강의에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할 겁니다. 간단하게만 얘기하면은 제가 한 200명 정도 수업을 교양 강의에서 했는데 학생들의 숙제를 내는데 숙제를 200명 거를 채점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가만히 요 문제를 가만히 보세요. 학생들과 내가 아까 정보의 관점에서 보면은 내가 학생들한테 숙제를 내고 그럼 학생은 그 숙제에 대해서 생각해서 적어서 나한테 주고 그럼 내가 피드백을 주잖아요. 채점을 해서. 그러면은 뭐예요? 생각의 공유는 그 학생의 생각과 나의 생각 둘만의 공유가 일어날 뿐이에요. 내가 게을러서 채점을 잘 못해주면은 선생님의 숙제에 대해서 자기 혼자만의 생각을 정리하고 끝나는 거예요. 딱 그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웹사이트를 만들어가지고 숙제를 거기다가 올리게 했어요. 학생들이 다 올리게 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 서로를 채점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 한 명한테 10명의 다른 학생들 거가 랜덤으로 배정이 돼서 10명 거를 채점하는 거예요. 네? 커멘트도 쓰고 그게 끝나면은 자기 자신이 내 숙제에 대해서 다른 학생 10명이 어떻게 했는지를 또 보게 되는 거예요. 3번의 반복학습이 일어납니다. 내가 숙제하느라고 한 번. 난 숙제 이렇게 했는데 다른 학생은 이렇게 했네, 이렇게 했네, 이렇게 했네. 보는 관점에서 또 한 번 생각의 공유가 일어나는 거죠. 생각의 믹스가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다른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또 보게 되는 거죠. 그것만 딱 한 다음에 학생들한테 다시 숙제를 냈어요. 어떻게 숙제를 냈냐면은 너희들 중에서 숙제를 냈는데 다른 학생들이 어떻게 했는지 봤지 않았냐. 봤으니까 니들이 한 숙제를 다시 한번 내볼래? 그랬더니 한 60% 정도가 숙제를 다시 냈어요. 처음 낸 숙제와 두 번째 낸 숙제와의 퀄리티의 차이는 엄청났어요. 엄청나게 학생의 사고가 향상됐고 스킬도 향상됐어요. 첫 번째와 두 번째. 근데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올렸을 때 그 향상을 누가 가능하게 했는가? 내가 가르쳤나요? 나는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학생들 간에 자기들끼리의 생각을 공유한 것 자체가 그렇게 학생들의 학습 그 성취도를 향상시킨 거거든요. 생각만 공유하게 해도 엄청난 학습 효과가 일어납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했는데 지금 ICT의 다양한 기법들, 기술들, 환경들이 이걸 가능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퀴즈. 수업 시간에 퀴즈를 보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퀴즈를 냈는데 선생님이 채점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다른 학생들은 퀴즈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지도 궁금해. 나만 모르나? 아니면 나 혼자만 아나? 아니면은 다른 학생들은 어떻게 답변했지?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거를 즉각적으로 하기 위한 도구들이 사실 요새 많이 나와 있어요. 예? 인터넷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아주 간단하게 그 피카사라는 그 사진 올려놓은 사이트가 있거든요. 구글에 보면은.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가지고 어떻게 썼냐면은 학생들의 퀴즈에 대해서 자기 노트에다가는 쓰게 합니다. 손으로 쓰고 사진을 찍은 것을 제가 미리 설정해 놓은 피카사의 그 디렉토리 이메일 주소가 있거든요. 거기다 그냥 보내게 합니다. 보내게 하면은 이렇게 그 사이트에 학생들이 보낸 것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사진을 보내세요. 이렇게 하는 순간 제가 화면을 띄워놓으면 착착착착착착착 이렇게 이제 새로운 것들이 떠오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중에서 몇 개를 골라서 학생들하고 같이 보는 거죠. 네? 저 학생은 저 학생 거 한번 볼까요? 저 학생은 이렇게 했네요. 이렇게 했네요. 그래서 다른 학생들이 한 것들을 즉각적으로 자기 생각과 다른 학생의 생각을 공유하고 비교해 볼 수가 있게 그렇게 해서 학습 향상이 일어날 수 있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다 아시겠지만은 유튜브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숙제 같은 거, 숙제풀이 같은 거 유튜브에 올려놓고 이거 프로그래밍 하는 그 과정들을 여기다 올려놓고 굳이 수업 시간에 그 짧은 수업 시간에 하지 않고 미리 보게 하고 그 다음에 예습과 복습을 이제 가능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정보의 흐름을 관점에서 새롭게 우리가 설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수업 설계를 하면은 굉장히 이제 교육적 가치를 높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거 할 때 다시 한번 설계하는 방법을 보면은 초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였는가. 아까 삼성 CRC도 문제가 있었죠. 제 수업에서도 문제가 있었잖아요. 두 가지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개방하고 무엇을 공유하고 무엇을 협업하고 무엇을 연결시키면 될 건가. 그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우리 도구와 우리 환경에서, 스마트 환경에서 있으면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무슨 가치가 발생을 했는가. 이런 순서대로 우리가 그 설계를 고민을 해보면 됩니다. 최근에 2013년, 2012년 이럴 때 우리나라에 이제 스마트 교실, 스마트 학교가 처음으로 이제 도입이 됐습니다. 세종시에 처음 도입돼서 그때 이제 한번 가봤는데요. 수업하는 현장들을 가봤는데 수업을 보게 되면은 대충 이렇게 돼 있죠.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수업이란 거는 수업의 컨텐츠, 교과서도 여기에 되는 거고 수업 자료들, 그 다음에 인프라. 옛날에 인프라면 책상하고 칠판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다양한 스마트 인프라가 있고 이것을 활용한 어떤 수업의 방식, 교수학습 모형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2012년의 상황이네요. 보게 되면은 그 인프라는 것이 어떻게 되냐면은 전자칠판, 그 다음에 학생들은 그 스마트 패드, 태블릿 PC, 그 다음에 이 교실에서는 그게 있죠. 무선 인터넷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교실에서는 그때 솔루션이 있었어요. 이 기기들 간에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 다음에 전자칠판까지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솔루션들이 있었어요. 예, 그렇게 있는 상황이었죠. 2012년에는. 근데 보게 되면은 서책 교과서를 그대로 쓰고 종이 활동지를 그대로 썼어요. 스마트 패드는 있는데 컨텐츠가 아예 없어요. 저거 가지고 뭘 하겠어요. 제가 뒤에서 수업 때 가만히 제가 살펴보니까 검색하는데 주로 씁니다. 검색하는데. 저 위에 전자칠판이 있는데 이것을 그냥 보여주는 데만 쓰지 컨텐츠가 없어요. 컨텐츠가. 그러니까 수업하는 게 굉장히 좀 어색해 보이고 이상한 거죠. 예? 수업 내용은 실제적으로는 다 종이에다가 쓰고 노트에다 쓰고 교과서, 종이 교과서 가지고 보고 있는데 이거가 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가 굉장히 어색한 겁니다. 검색하는 데만 쓰고 그 다음에 실험 실습을 해야 되는데 실험 실습할 그 앱이나 무슨 프로그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수업 자료를 마음대로 찾게 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그때 모습 자체는 이 세 개가 사실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인프라만 굉장히 강조돼서 만들어졌다. 근데 인프라 안에서 이게 없으니까 수업이 굉장히 이제 힘든 상황이었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가 있고요. 사실 디지털 교과서가 작년 2013년, 그 다음에 올해 2014년에 시범으로 희망학교에서 보급이 되거든요. 전국의 거의 절반 정도의 학교가 이거를 신청해서 금년에 수행을 합니다. 예? 그렇게 되면 밸런스가 맞아지겠죠. 그죠? 밸런스가 맞아질 텐데, 지금 디지털 교과서가 작년에 이제 시범 수업이 있었는데요. 그때 사례를 한번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것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지금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감을 잡기가 이제 쉬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왜 이제 그거 자체가 이제 어떤 변화를 주고 있냐면은 교과서의 내용은 기본이에요. 교과서 내용은 이제 그 아이패드나 갤럭시나 이런 쪽에 패드에 들어가 있죠. 그죠? 교과서 내용은 들어가 있는데 그 디지털 교과서 자체가 내용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학습 도구, 공유 도구, 기록 도구를 가지고 있고 굉장히 다양하고 풍부한 멀티미디어 학습 자료들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체험할 수 있고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그 컨텐츠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미리. 따라서 요것들을 활용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수업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그 어떤 선생님께서 올리신 수업 자료, 요거를 한번 보면서 한번 우리가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 시범학교에서 수업을 한 내용인데요. 과학 시간입니다. 그래서 위드랑을 활용해서 협업과 자료 공유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선생님이 생각하는 과학 시간의 지금 이번 수업 시간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서책 가지고는 그런 게 불가능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디지털 교과서가 제공하는 위드랑이라는 협업 커뮤니티를 활용해서 그런 걸 하겠다. 이런 거고, 지금 이 화면을 보게 되면은 스티커로 지난 시간에 했었던 중요 내용들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메모를 했는데 그 메모를 한 것을 다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분류도 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뭐 복사, 대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기능들을 이제 분류하게 하고, 그 다음에 디지털 교과서의 동영상을 링크가 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뭐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들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과학 시간이니까 실제 이제 실험을 합니다. 실험을 해서 뭐 선생님이 이제 기존과 같은 그런 과학 실험 수업을 이제 하게 되고요. 학생들은 이제 실험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삼각 플러스크를 다시 닫고, 그래서 실험 중간중간에 나오는 어떤 결과들이나 메모한 것들을 즉시 그 태블릿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적죠. 노트를 이제 작성을 합니다. 작성을 하고 또 다시 실험을 하고, 그 실험한 내용을 또 다시 적고요. 그래서 그 실험한 내용들을 다른 실험조에서는 어떻게 했는지를 이제 비교도 해보고 해야 되니까 위두랑에 이제 업로드를 하게 됩니다. 그럼 위두랑에는 그 반에 커뮤니티가 있고 거기다가 이제 올리게 되는 거죠. 올려서 공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단열재를 찾아라. 이제 거의 마무리됐으니까 한 50걸로 하나만. 보고서도 만들어지게 되죠. 그리고 각 조원들이 나와서 발표를 합니다. 자기 한 것들에 대해서 공유하게 되는 거죠, 보고서를. 자, 여기 실험 보고서를 다른 학생들은 어떻게 했는지. 자, 발표를 해주기 바랍니다. 저희조에서 실험을 할 결과는입니다. 이 실험의 결과는 처음부터 60.9도로 잡고 이 실험으로 보아서 선생님이 행성평가로 QR코드를 여기 문제도 풀 수가 있고요. 자, 여러분들 그 QR코드 보는 어플 다 있죠? 네. 자, 지금 띄워서 행성평가를 지금 다 풀어볼 수 있도록 합니다. 구글 문서를 사용해서 또 형성평가도 합니다. 그리고 평가한 내용들은 통계가 즉시 자동 통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열의 이동 방법 중 냉방기를 위에 달고 난방기를 아래에 다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류.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 대류 잘 맞췄네요. 그 다음에 효율적인 단열재는 두께가 얇으면서 열의 이동이 적은 것이다. 맞습니까? 아니요. 자, 열의 이동이 많아야 효율적인 단열재예요. 열의 이동이 적. 네, 이제 마지막 요약입니다. 지금 짧은 시간 동안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정리를 해보면은 지금 우리가 갖추고 있는 환경을 고려해서, 이게 주로 태블릿, 무선 인터넷, 클라우드 같은 스마트 환경이죠. 이걸 이용을 해서
지금 현재 수업의 현상, 수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 아니면 내가 추구하는 새로운 수업의 형태, 이런 것들을 정보의 흐름의 관점에서 보고, 네? 정보를 어떻게 생산하고 관리하고 유통하고 이 관점에서 봐서, 왜냐하면은 스마트 환경이라는 것 자체가 정보의 생성, 주고받는 것, 저장, 기록, 관리들을 혁신시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관점에서 새롭게 설계하고, 설계는 주로 그런 것들을 서로 연결만 시켜줘도 새로운 설계가 되는 겁니다. 연결을 통한 설계를 통해서 새로운 교육적 가치와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